인간을 위한 제품 및 시스템 설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자, 우리 주위에는 많은 물건들이 있지. 그것이 작은 것이 되었던 큰 기계 형태가 되건 혹은 어떤 하나의 작은 시스템이 되건 여러 형태의 것들인데 기업들은 이런 것을 만드는 이유가 있는데 왜 만들까? 자, 기업의 존재 가치라고 하는 것. 기업은 통상 이윤을 추구한다고 하지. 그럼 기업의 존재 가치는 기업의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지. 기업은 영원한 존속이라고 할 수가 있어. 자,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선 결국 이윤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거기서 추구해서 남는 이윤을 갖고 구성원들이 그 이윤을 통해서 생활을 영위해 나가거나 하는 형태가 되기도 하고, 또 그리고 나머지 이것을 갖고 다시 투자를 하게 되지. 그런 투자는 무엇을 위한 것이냐? 바로 가치 창출을 위해서 한다고 그랬어. 자, 이 가치라고 하는 것, 여기서는 기업의 존재 가치라고 그랬지만 기업의 존재 가치하고 기업이 보다 큰 가치를 창출한다 그러니까 가치의 가치, 좀 이상하지만은 기업의 존재 가치는 결국 영원한 존속을 위한 거고 그것을 위해서는 기업은 가치 창출을 하는데 이 가치라고 하는 것, 가치라고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가치, 지우개? 오케이. 스펠이 좀 틀렸는데, 가치는 코스트로 기능을 나눈 것이지. 코스트의 의미와 기능의 의미도 상당히 달라지긴 하지만, 어쨌든 간단히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냈었는데, 이 가치를 통해서 기업은 왜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냐면, 결국 이 가치가 크면 클수록 이익이 혹은 이윤이 커지는 것이지. 그걸 통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영원한 존속을 위한 투자를 하게 되고 또 그 투자는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해서 하는데 이 기업에서 가치 창출을 할 때 새로운 창조를 하기 위해선 신제품 개발을 하게 되고 기존에 있는 제품의 기능 향상 바로 여기 있지. 전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면 그 가치는 엄청나다고 할 수가 있지. 어떻게 보면 무한의 가치라고도 할 수가 있고. 그런데 비해서 자, 기존에 있는 제품의 F는 펑션 기능이라는데 기능을 올리고 그러면 가치는 올라가겠지. 또 제품의 비용을 절감해. 같은 기능을 갖고 있는데 비용을 절감하면 가치는 또 커지겠지. 그래서 새로운 창조를 위해서는 신제품 개발이고, 자, 제품의 기능 향상이나 제조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하는 활동은 초창기에는 VE라고 했는데, 밸류 엔지니어링에서 가치공학. 그런데 지금은 밸류 어널리시스에서 VA로 바뀌었다는 것.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가치 창출을 한다고 할 수가 있어. 이런 걸 통해서 결국은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고 그 이윤을 갖고 다시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한 투자를 하게 되는 것이지. 자, 결국 가치를 크게 한다는 것은 이 제품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지. 가치가 크면 그만큼 이윤도 커질 수가 있고 제품의 경쟁력 또한 커지는 것은 자,
결국 가치가 크다고 하면 그만큼 가격 경쟁력에서 훨씬 경쟁력이 있을 테고 또 가치가 큰 만큼 고객들이 원하는 것이 될 수 있고 그래서 물론 기업이 추구하는 것은 영원한 존속의 그것을 위해서 가치 창출이지만 이 가치 창출을 위해서는 바로 제품 경쟁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 그래서 예전에는 제품을 만들기만 해도 되고 그런 시대. 예를 들어 스마트폰 처음에는 뭐 만들기만 해도 됐지만 계속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제품이라고 하는 것은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것이 있어서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있어서 계속 제품도 마찬가지. 탄생을 하고 성장을 하고 성수 단계에 들어갔다 쇠퇴하고 이것이 사라져가는 이러한 라이프 사이클을 갖고 있는데 이 제품이 점점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단계가 되면 제품이 이제 팔리지 않는 시대가 오게 되지. 그러면 제품의 가치도 거기에 따라 변해서 예전에는 비싸고 기능이 많은 제품이 가치 있는 제품이었는데 이제 납득할 수 있는 가격 그리고 필요하고 의미 있는 기능만을 이러한 것들이 좀 더 가치 있는 것이 되는 것이지. 자, 그래서 결국 납득할 수 있는 가격과 필요하고 의미 있는 기능은 뭐냐면 결국 고객들이 갖고 있는 니즈지. 이것은 통상적으로 고객이 갖고 있는 또 요구이지만 욕구가 표현된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 자, 이러한 니즈를 충족시켰을 때 느끼는 것은 바로 결국은 만족이라는 거지. 만족은 그렇게 고객을 가치를 크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 그것은 뭐 당연한 것이니까. 근데 그러려면 좀 더 가치가 있는 것이 되기 위해선 고객을 감동을 줘야 되는데 이때 필요한 것은 바로 잠재적 욕구를 충족시켜야 된다는 것. 필요 욕구에 잠재적 욕구가 충족이 됐을 때 감동을 줄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감성 품질한 형태로서 이것을 충족시켜 줄 수가 있다는 것. 자, 그럼 감동을 줄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 우리 산업공학에서 대상으로 하고 있는 아웃풋이지, 제품 및 서비스. 이 감동을 주는 제품이나 서비스는, 자, 이전에는 성능, 기능이나 형상 등등 바로 인간이 추구하는 니즈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것들, 이러한 것들을 바로 기술을 통해서 가능하게 했다고 할 수가 있지. 자, 그러면 감동을 줄 수 있는, 결국 조금 전에 보았던 것 잠재적 욕구까지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것. 이러한 것들은 바로 감성이라고 조금 전에 얘기했는데 효율이나 편리 이런 것까지 충족시켜 줬는데 이러한 것들은 결국 이 감성이라는 건 바로 인간 본연의 것이지. 인간만이 갖고 있는. 그러려면 바로 인간과의 관련성을 갖고 이것은 좀 더 기술부 아트의 관점에서 충족시켜줄 필요가 있다는 것. 그래서 그것이 바로 감동을 주는 제품 및 서비스가 될 수 있다는 것. 자, 똑같은 기능을 갖고 있더라도 그것이 거의 우리가 보기에 야, 예술이다 할 정도로 하는 그러한 제품이나 이러한 것들, 뭐 외관, 그 다음에 기능 이러한 것들 통틀어서 자, 그러한 것들은 단순히 그죠? 기술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인간의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아트적인 요소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바로 이러한 것을 충족시켜주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이 제품 개발에서 이제 3학년 때 배우게 되는데 전공 과정에서 자, 그러니까 감성과 제품 개발. 감성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감성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사전적 의미에서 보면
인간의 바깥인 외계의 자극에 대응해서 바로 인간의 내부에서 발생하는 감각이나 자극을 불러일으키는 감각기관의 일종의 감수성이라고 할 수가 있어. 자, 그러면 바로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감각기관에서 외부의 자극을 받아들여서 거기 수반되는 감정이나 충동, 욕망, 이것이 좀 더 복합적으로 되는 쾌적감이나 사용 편의감, 또 기호감이라든지 안정감, 이러한 것들이 감성이라고 할 수가 있지. 이걸 단순히 기술로서만 충족시킨다는 것은 쉽지가 않지. 그래서 제품이라고 하는 것, 제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이러한 제품 혹은 이것이 좀 더 커지는 시스템, 이런 형태의 것들은 어떤 제품에 갖고 있는 불만 요소, 뭐 제품은 왜 이래? 이 스위치가 왜 여기 달렸어? 뭐 이런 식으로 이러한 불안 요소를 개량하고 개선하는 형태로 해서 이것을 없애기 위한 제품의 기획이 이루어졌다는 것. 자, 이러한 것들은 감동의 크기는 좀 전에 얘기했처럼 만족, 커스터머 세티스팩션에서 CS, 이거는 충족시켜줄 수 있는데, 자, 만족한다고 해서 감동하지는 않지. 그러면 자, 좀 더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는 혹은 사용자를 감동시키기 위해서는 제품이 갖고 있는 본래 목적으로부터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제품이 본래 목적이 뭐였지? 자, 그럼 제품이라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지. 자, 다시 또 다르지만은 제품의 본래 목적. 예를 들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제품 이런 것들은 결국 이것이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제품이 만들어진 것이 상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상품화가 될 수가 있는데, 자, 이러한 것들은 본래 목적을 갖고 있지. 무엇이냐? 어떤 목적이냐면 모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 다 우리가 인간이 갖고 있는 기능, 이것을 좀 더 확장하고 보완하기 위한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그렇다면 인간과 제품과의 관계에서 무엇을 하는가? 또 사용자는 무엇을 기대하는가? 이것을 통해서 이거 충족시켜 주었을 때, 와, 이런 제품이 있다니 하는 감동의 크기가 좀 더 커질 수가 있다는 것이지. 자, 그러면 제품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디자인을 통해서 만들어지지. 자, 그러면 자, 이런 감성을 토대로 한 최적의 쾌적성을 위한 디자인이라는 것, 이것은 지금까지는 공간이나 제품에 인간이 맞추는 시대였지. 왜? 그러니까 기술력으로만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지. 그러면 또 여기에 효율성이라든지 혹은 가격 대비 이런 걸 생각하면 공간이나 제품이 인간이 맞추는 시대. 왜? 인간은 무한한 적응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인간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각양각색이지. 근데 이런 디자이너들이 하는 디자인은 있지도 않은 어떤 평균 인간을 중심으로 만들어진다는 것. 무슨 얘기냐? 자, 여러분들 옷을 사더라도 뭐 S, M, L, 뭐 그다음에 라지 X 뭐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는. 근데 S에만 딱 맞는 사람은 없지. M에 딱 맞고.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에게 뭘 감추겠어? 나 같은 경우 옷을 입으면 뭐 어깨 길이, 가슴둘레 다 맞는데 이 소매 길이만 항상 기른 것 같아. 조금씩. 난 내가 평균인 줄 알았는데 이 보니까 팔 길이는 평균이 아닌 모양이야. 키, 체중, 뭐 평균에 가까운 사람이 있지만 키, 체중이 같다 그래서 허리둘레나 가슴둘레나 뭐 목둘레나 뭐 등등 모든 것이 똑같이 다 평균이 되지는 않지. 건강한 성인 평균이라고 이런 것들은 없지. 그냥 가공의 인물일 뿐이지. 자, 이러한 것들은 소품종 대량 생산으로 갔다는 것.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응은
디자이너의 실력이 아니고 인간이 갖고 있는 탁월한 이 적응력에 기인한다는 거. 근데 지금은 좀 더 사람에게 공간이나 제품을 맞추는 시대가 되었지. 그래서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 개개인이 갖고 있는 인간 특성, 그리고 적응 능력도 다 다르지. 탁월한 적응력을 사람이 가졌다고 하지만 그것도 사람에 따라서 또 다 달라. 그래서 다품종 소량 생산화되고 있지. 자, 벌써 그렇게 되기도 하지만 앞으로는 최적의 쾌적성을 위한 디자인 시대. 그래서 개인을 포함한 사회 전체에 적합한 일반 목적 디자인 방법의 확립이 필요한 시대라고 할 수가 있어. 최적의 쾌적성을 위한 디자인 시대. 자, 일일이 사람이 맞추지 않는데 아무리 다품종 소량 생산이 있더라도 그래도 거기에 맞추는 것은 쉽지가 않지. 예를 들면 최적의 쾌적성을 디자인 시대. 그래서 한번 한 20여 년 전 여러분들이 태어나기도 전일까 태어난 후인가 백투더 퓨처라고 하는 영화에서 보면 그러니까 2탄인가 3탄 시리즈에서는 뭐 미래로 가니까 그 미래에서는 옷이나 신발을 신으면 옷을 입는 순간 그 사람한테 맞춰져. 신발이 맞춰져. 그렇게 되나? 그래서 야, 저런 시대는 언제쯤 올래나 했는데 요즘 작년에 스노보드 부츠가 이제 하도 오래돼 갖고 이것이 뭐 거의 그렇게 떨어질 일은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밑에 뭐 솔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게 너무 오래돼 갖고 이제 샀고 그래서 이제 한번 이걸 교체하기 위해서 샵에 갔더니 요즘 신발은 안에 있는 폼이 그 신발을 신으면 거기에 한동안 신고 있으면 이제 맞춰지는 것. 이러한 것들이 바로 최적의 쾌적성을 위한 디자인 시대라고 할 수가 있지. 왜? 그러한 것들은 소재가 딱딱하고 발을 잡아주기 위해서 딱딱한데 거기에 처음부터 딱딱하게 나온 것들은 거기에 맞춰 신다 보니까 오래 이것을 착용을 하고 있다든지 하면 통증을 느낀다든지 했는데 이것이 신고 있으면 사람 발에 맞춰지는 거야. 바로 이런 최적의 쾌적성을 위한 디자인 시대가 되었다는 것. 자, 다시 한번 상품의 가치는 펑셔널 코스트로 하는 건데 이 코스트는 단순한 비용뿐만이 아니고 취득하기 위한 것뿐만이 아니라 유지하기 위한 비용까지 들어간다는 것. 이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고객이 기대하는 품질이나 납기까지 다 포함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 갖고 요즘 사회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차가 있지. 그래서 어떤 유명 아나운서가 탄 차가 역주행하는 트럭이랑 부닥쳤는데 찰가상 정도에 그쳤다. 그래서 그 차가 지금 폭발적으로 팔리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 차를 지금 그것의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이번에 9월 달에 나왔는데 그 차를 주문해도 6개월 이상을 기다려야 된다는 줄. 고객이 기대하는 품질은 충실했는데 납기가 그것도 차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자, 그렇게 되면 꼭 그 차가 아니더라도 요즘 차 다 안전하고 하니까 하고 결국 가치를 떨어뜨리고 다른 차에 시선이 갈 수도 있겠지. 또 취득할 때는 쌌는데 그 차는 유지비용, 기름값이 많이 든다고 그러더라. 속칭 얘기하는. 그러면 결국 그 차의 가치 혹은 그 제품이나 차의 가치가 더 떨어지게 되는 것이지. 자, 이처럼 그래서 품질이라고 하는 것. 품질이라고 하는 것은 제품 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설계 품질, 제조 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제조 품질, 또 사용자 중심의 사용 품질이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은 이 플러스 사고라고 그래. 그 다음에 품질 코스트. 이것은 제조 측에서 중심이 되어 생각할 땐 품질 코스트지. 사용자 중심에서는 이것은 바로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 그러니까 평생 주기로 생각하는 코스트. 이것이 유저 중심이라는 것. 메이커 중심의 품질 코스트는 이 품질을 달성하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리고 사용자 중심에서는 그 제품을 사용하면서 취득하고
그것을 사용하면은 기간 동안 유지하기에 들어가는 비용까지 포함한 것.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플러스 사고. 이것은 크면 클수록 좋아. 근데 이러한 품질 코스트나 애쉬 코스트는 마이너스 사고로서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것이지. 그러한 것들이 상품의 가치를 정하게 된다는 것. 자, 그래서 제품이라고 하는 것. 제품의 종류는 크게 나누어 보면 인간의 외부에 있냐 내부에 있냐 하는 걸 나누어서 인간의 외부에 있으며 인간이 제어하고 인간의 능력을 확대 또는 보완 하는 것이 있지. 예를 들면 자동차, 컴퓨터, 자동차는 인간이 갖고 있는 이동이라는 능력을 보완하고 확대하기 위한 것. 컴퓨터, 인간이 갖고 있는 기억 저장 용량의 한계라든지 계산 속도 이런 것들을 보완해 주는 것이지. 또 인간의 내부에 있으면서 손상된 인간의 능력을 보완하는 것. 여러 가지 인공장기, 의수, 의족 뭐 이런 것 등등등 뭐 이런 것들. 이렇게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자, 지금까지는 대부분 제품하면 바로 인간의 외부에 있는 거였지만 앞으로는 인간의 내부 쪽으로도 많은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인간의 수명은 점차 늘어나는데 인간이 갖고 있는 기능은 뭐 손상되는 경우도 있고 사고 이런 거 손상되는 경우도 있지만 당연히 오래 사용하다 보면 결국 이러한 것들에 의존을 하게 되지. 결국 인간의 능력은 점점 의료기술이나 식생활이 개선돼서 장수는 하고 있는데 거기에 아직까지 인간은 적응하는데 상당히 느리고 시간이 걸리지. 거기 변화에 대응하는 것은.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신체 기능 등등 이러한 것들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인간의 능력을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요즘 하는 뭐 라식 수술 같은 걸 한다든지 해서 새로이 뭐 각막, 인공 각막이나 뭐 이런 걸 집어넣기도 하고 뭐 등등. 그다음에 뭐 보청기 뭐 이러한 것들. 자, 그러면 제품에서 아까 쾌적성을 얘기했는데 자, 감성. 왜 쾌적성이었냐면 보다 감동을 주기 위해서 감성 그리고 그 감성을 토대로 하는 종합적인 쾌적성 이런 걸 얘기했는데 이 도구의 탄생 이걸 보면 진짜 오래된 영화인데 뭐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은 대부분 알 수 있는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2001년 스페이스 오디세이 이 영화가 나온 게 1970년대 말인가 1980년 총가 그랬으니까 뭐 그때 당시 20, 30년 후를 내다보고 이 영화를 만들었었는데 아직까지 그런 시대는 2020년이 지났지만은 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많은 것들 뭐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비약적인 발전을 했지. 그래서 이 영화를 아마 관심 있는 사람은 워낙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 봤을지도 모르겠는데 이 고전 같은 것이니까 그래서 보면 도구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도 이 영화에서도 이제 보여주는 것이 처음에 우리 인류의 조상인 유인원서부터해서 나오고 거기서 이제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나오는데 거기서 도구를 사용한 것이 기껏 큰 뭐 동물의 뼈를 이용해서 그것을 사용해서 결국 도구가 되는 것이 이 재배하는 그래서 동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구상에서 재배하는 그러면서 그 인류의 조상이 포효하면서 그 동물의 뼈를 위로 하늘 높이 집어 던지는데 그것이 올라가면서 무엇으로 변하냐면 스페이스 셔틀 아니면 우주 스테이션으로 그것이 변하면서 이제 영화가 시작되지. 그처럼 도구의 탄생은 바로 인류의 역사와 같이 한다고 할 수가 있지. 결국 지금 기록되어 있는 역사도 인간이 사용한 도구를 중심으로 해서 역사가 쓰여지고 있지. 이 석기 시대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인간 자신은 어떻게 보면 가장 정교한 도구 또는 기계라고 할 수 있어. 그래서 결국 지금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가장 사람을 닮은 기계를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들을 하고 있지. 인공지능을 비롯해서 로봇을 비롯해서. 어쨌든 도구는 인간 신체의 각 기관의 움직임을 외부로 연장시키고 발전시키는 것이 도구이고 이런 도구가 일반화돼서 제품화되고 그다음에 상품으로서 거래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 예를 들면 자, 용기, 공작기계, 로봇 이런 것들은 다 손을 대신하는 용기?
우리가 용기가 없을 때는 어떻게? 물이라든지 이런 걸 떠먹을 때 손을 사용해서 사용하는 거죠. 자, 안경, 현미경, 만안경, 카메라, TV 이런 건 인간의 눈을 외부에 연장하고 발전시킨 것이에요. 자전거, 자동차, 기차, 비행기 이런 탈 것들, 이러한 것들은 바로 인간이 갖고 있는 발의 이동성, 인간은 직립보행을 하기 때문에. 자, 이런 걸 보면, 자, 도구라고 하는 것, 그것이 기계가 되고 기계가 시스템화 되지만은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하나의 그냥 도구 혹은 기계라고 한다면 이러한 것들은 바로 인간의 분신이라고 할 수가 있지. 자, 여기서 인간의 분신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 이렇게 인간의 분신으로서 이런 것들이 발전을 했다면 인간의 분신이 되는, 자, 여러분들의 수족은 어때? 이것은 인간의 근육은 수의근과 불수의근을 하는데, 대표적인 수의근, 불수의근은 우리 내장기관은 불수의근이고, 이 수의근은 우리의 근육을 움직여서 수족을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은 보통 수의근이라고 그래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활동을 하고 움직임을 갖게 되지. 자, 이런 것들은 어때? 그래도 자유자재로 움직이지. 물론 이렇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우리 부단한 노력을 해야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걷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얘기지만 어렸을 때 그것을 일어서서 걸음을 떼고 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걷는 것은 뭐 당연한 것이 되지. 결국 인간의 분신이 되려면 이런 도구도 우리가 손, 눈, 발을 마음대로 움직이듯이 조절할 수 있듯이 조절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현실은 어때? 그렇지를 못하지. 조작하려면 힘들고 조작법을 봐야 되고 거기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아무리 익숙해져도 내 손발을 움직이는 것처럼은 안 되지. 또 간단한 도구는 인간의 개선 표현이 가능하지. 자, 간단한 도구, 이런 연필. 제품이라고 쓰면 여기는 나만의 필체 이런 걸 갖고 개성을 나타내지. 나라는 사람의 개성을 나타내는데, 자, 제품이라고 이렇게 치면 같은 필체의 폰트를 고르고 하면 누가 해도 똑같아져. 이건 누가 해? 컴퓨터, 복잡한 기계가 하지. 그러면 동일한 결과, 그리고 그 안에서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어. 블랙박스화가 돼버린다는 것이지. 자, 그러면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뭐야? 이 제품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기능, 성능 이런 요소에 보다 감성이나 정서적 요소의 양면성이 필요하다는 것. 그래서 뭐 이렇게 예쁜 폰트를 사용해서 글씨를 쓰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수기가 가능해서 나만을 나타낼 수 있는 사인을 할 수가 있다든지, 좀 더 감성이나 정서적 요소의 양면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어서 이러한 것들이 생겨날 수가 있다고. 자, 이런 제품 설계하는 데 있어서 감성이라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인간공학을 통해서도 배우겠지만 사람과 기계의 그런 접점이 되는 인터페이스 설계, 그리고 이 MMI는 멤버십 인터페이스의 약자인데 이런 MMI와 인간과의 공간적 위치관계 이런 것들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고, 또 특히 이런 정보라고 하는 것은 현대사회에서 빼놓을 수가 없게 됐지. 그럼 이런 정보 스피드와 정보 형태를 어떻게 제시하느냐 하는 것. 그리고 각각 제품에서 형상이나 치수, 중량 문제, 그리고 제품으로부터 방출되는 여러 가지 유해한 방출 물질 등. 왜? 지금 전자제품이 많아지면서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용할 때 전자파 문제라든지 등등. 그 다음에 MMI가 사용되는 물리적 환경.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지만 이런 스마트폰이 어떤 환경에 사용하냐에 따라서 이런 물리적 환경에 대한 것도 고려해야만이 감성, 거기서 감동을 줄 수가 있지. 자, 요즘 나오는 것들은 이 밝기에 따라서, 환경의 밝기에 따라서 자동으로 조절이 될 수 있게 돼 있다든지. 그래서 밝은 곳에서는 잘 안 보이던 것도 저절로 조절이 되고, 또 어두운 곳에서는 너무 밝아서 눈을 피로하게 하는 것을 자동으로 조절하게 된다든지 하는 이런
MMI와 물리적 환경 이런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충족시켜줬을 때 결국은 감성을 충족시켜주고 쾌적성을 충족시켜줘서 감동을 줄 수 있는 제품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최적의 쾌적성을 위한 디자인은 결국 누누이 얘기하지만 공간이나 제품이 인간에 맞춘 시대에서 결국 이것은 아까 한 거 같은데 왜 이게 또 나왔지? 이것은 아까 설명했던 내용이고, 자, 이러한 것들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조금 전에 보면 자, 바로 인간과의 관계, 또 뭐 맨머신 인터페이스, 그리고 아까도 나왔지만 인간공학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 이러한 것들이 감성을 충족시켜 줄 수 있다 했는데, 자, 그러면 바로 이런 인간공학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배우게 되는 것이 인간공학이라는 전공을 배우게 되는데, 이것은 휴먼 엔지니어링의 번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발달이 된 것은 어디서 출발했냐에 따라서 미국에서는 휴먼 팩터즈, 휴먼 엔지니어링, 여기서는 시스템의 한 요소로서 인간을 보고 시스템에 바로 사람과 기계로 이루어진 시스템, 인간을 시스템의 하나의 요소로 보는 것이 팩터로. 그래서 휴먼 팩터즈 엔지니어링 혹은 그걸 줄인 휴먼 엔지니어링이라는 형태로 출발되면서 시스템의 효율성, 생산성을 추구하는, 거기에 비해서 유럽에서는 독일어로 아르바이트 비센샤프트, 그래서 노동과학, 혹은 얼거노믹스에서, 얼거노믹스는 그리스어의 일 혹은 힘을 나타내는, 노머스, 규칙이나 법칙, 그 다음에 학문을 나타내는 이 세 개가 합쳐져서 알고노믹스라는 용어가 되었다는 것. 그래서 지금은 미국이 되었던, 유럽이 되었던, 아시아가 되었던 영문 표기는 바로 인간공학은 알고노믹스라는 표현으로 된다는 것. 그래서 이렇게 일과 규칙, 이것을 한 학문, 이런 건 뭐냐면 결국 일 속에서 이 아르바이트 비센샤프트가 노동과학이라는 뜻이 있는 것처럼 인간의 일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어떤 규칙, 이런 것을 도출하고자 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거노믹스 하면 바로 효율성과 건강,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같이 추구하는 것으로서 어거노믹스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생된 용어로서는 에르고 디자인, 그 다음에 어거노믹스 포럼, 뭐 이런 식으로 이러한 것들이 파생돼서 인간공학을 나타낼 때 이와 같이 쓰인다는 것. 조금 전에 도구에 대해 설명했는데, 인류 역사는 도구의 역사라고 했는데, 결국 도구에서 생활 양식도 변하고 또 생산량도 늘어나고, 그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인구도 증가하고, 또 금속으로 만든 도구가 탄생하면서 이것이 기계 문명의 토대가 확보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기계에 의해서 도구를 제작하는 기계라는 것이 나오게 됐죠. 새로운 생산 형태가 나오게 되고, 네, 에너지 변화를 통해, 그리고 이것을 인간이 조작하고 운전하고 하는 이러한 시대로 바뀌면서 진화하고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지. 그래서 인간과학의 연구의 성구는 르네상스 시대라고 할 수가 있어. 결국 인본주의에서부터 시작한 것처럼, 자, 바로 인간과학은 그것이 시스템의 효율성이 되었던, 시스템 안에서 작업자의 건강과 안전이 되었던, 결국 인간인 휴먼 오리엔티드, 인간 중심의 사고라고 할 수가 있지. 그렇기 때문에 르네상스 때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산업혁명과 에너지혁명 시대에 있어서 기계화가 되면서 좀 더 인간의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출발해서 나아가서 결국
기계를 통해서 작업자의 능력까지 향상시켜서 인간이 추구하는 효율성, 생산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쪽으로 인간공학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인간공학은 사실은 인류의 탄생과 더불어서 계속 지나가면서 왔다 가지만 그러기에는 인류 역사 속에 또 너무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은 것이지. 자, 이런 인류가 기록된 역사만 보더라도 수백만 년이 되는데, 자, 이와 같은 지금의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이러한 것은 지금 한 300여 년밖에 불과한 것이지.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많은 시간 속에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진화하는 데서 상당히 더디게 진행을 하게 되지. 그러다 보니까 이 도구가 많은 시간을 갖고 변화를 거듭하고 변천을 하더라도 거기에 충분히 적응해 오면서 올 수가 있었는데, 지금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했는데, 그로부터 1차에서 2차로 넘어가고 2차에서 3차로 가고 3차에서 4차로 오는 데까지 지금 1차에서 4차가 300년이 걸렸지만 지금 3차 산업혁명에서 우리가 지칭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하는 것이 불과 20여 년밖에 되지가 않지. 그러면 그 안에 결국 인간은 그것을 추종하고 따라가는데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생기게 된 것이지. 자, 이처럼 좀 전에 산업혁명을 토대로 해서 기계가 나오고 그 기계를 통해서 결국은 인간공학적인 지금까지 이런 시행착오를 겪는 것을 줄이고 하기 위해서 휴먼 엔지니어링 랩이라고 하는 것이 미국 보스턴에서 생겼고, 1차 세계대전 후 1920년에 대량 생산 관리 시스템이 개시되고 7년 후에 생겼다는 거지. 그래서 생산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기술자를 양성하고 이때 시작한 것이 바로 지금의 토대가 된 임지심리학 토대가는 심리학적 연구서부터 해서 작업 환경과 쾌적성, 조명의 밝기라든지 온습도 이런 것들을 갖고 생산 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업공학의 발달에서 배울 수 있는 호손 실험이라든지 이런 것이 토대가 되었다는 것. 그래서 정신적, 육체적 능력,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까지 바로 이런 응용 심리학이 중심이 되어서 발전이 되어 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심리학의 기여가 엄청나게 컸고 그것이 이런 인간공학이라는 학문체계의 확립이 되었다는 것. 물론 이것은 미국 쪽에서라고 할 수가 있어. 자, 유럽 쪽에서는 1920년 영국의 파티그 리서치 보드라고 해서, 파티그는 피로인데 피로연구위원회 같은 거 생기고, 그 다음에 독일에서는 노덕생리학 연구소. 그래서 미국의 인간공학이 시스템의 요소로서 기계와 같이 한 시스템의 요소로 보면서 거기서 심리학이 인지, 특히 인지심리적인 것이나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인간의 능력을 확대시키기 위한 심리학적인 것을 토대로 해서 발전했는데 비해서 유럽 쪽에서는 바로 이런 생리학을 중심으로 해서 피로라든지 안전이라든지 건강, 증진, 향상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발달이 되었다고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작업하는 노동 시의 인체의 변화가 어떤지, 그래서 그 작업할 때 노노동과 에너지 소비는 어떤지, 작업 강도는 각 작업별로 어떠한지, 또 인간을 능률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또 인간의 에너지와 생산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지, 이걸 통해서 생산성 향상을 어떻게 도모할지 하는 것. 그리고 작업을 할 때 각각의 작업에 대한 작업 강도와 작업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1연속 작업 시간을 어떻게 할지, 그 안에서 휴식 시간을 어떻게 할지, 좀 더 힘든 일은 좀 더 빨리 짧게 하고 휴식 시간을 가져야 되고 하는 형태로. 이런데 유럽 쪽에서는 바로 생리학이 기여를 하면서 인간공학이 발달을 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시아에서는 바로 이 구미의 인간공학을 소개하면서 일본에서 심리학의 연구에서 이 마츠모토라는 사람이, 미국에서는 휴먼 엔지니어링 학문이 왕성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하면서 휴먼 엔지니어링을
바로 글자대로 인간공학이라고 번역을 하고, 같은 한자어권에 있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중국이나 이런 데서는 전부 인간공학이라고 표시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 그래서 실험심리학 연구나 응용심리학 연구이라는 것들을 하면서 인간공학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했다는 것. 그래서 또 1920년대 이 다나카라는 사람, 이 사람도 심리학자인데 미국에서 이걸 들으면서 바로 물리적 환경과 능률 뭐 이런, 일본도 산업공학이 상당히 발달을 한 나라지. 그러면서 이런 산업공학 속에서 물리적 환경과 능률 이런 걸 하면서 인간 지능이나 성격과 직업 적성 이런 걸 토대로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인간공학 저서가 1920년대에 나왔다는 거. 뭐 성격 관련해서는 일본에서 여러분들이 재미를 많이 보는 혈액형과 성격 이런 것도 이때 많이 나온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 (1950년대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경제 부흥기에 접어들었을 때지. 그래서 우수한 공업 제품을 제조하고 왜 전시에서 사용되었던 과학기술 이런 것들이 좀 민수 쪽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디자인에 대한 연구가 많이 되고, 좋은 디자인 그리고 오조작을 예방해서 사람의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또 오인의 경감을 통해서 사람의 실수를 줄이기 위한, 어차피 사람은 실수라는 것을 하게 되어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경감시키고자 하는. 그래서 인간공학회가, 국제인간공학회가 1960년대 약자로 IEA, International Algorithmic Association이 창설이 되었고, 일본 인간공학회는 동해에서 1964년, 대한인간공학회, 우리나라에서는 1982년에 설립이 되었다. 이거 보고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인간공학이 좀 더 2차 세계대전 후에 사실 전쟁과 과학은 빼놓을 수가 없는 것이지.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과학이 발전되는 아이러니 속에서 이러한 극한 상황에서 인간의 경험을 초월하는, 예를 들어 잠수함, 비행기 이런 데서 여러 가지 이런 개선하는 것을 토대로 해서 결국 그런 시스템, 잠수함과 사람, 비행기와 사람, 그 안에는 기계들과 혹은 사람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 그런 것들을 좀 더 그 안에서 생산성을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결국 인간공학이 발달해 왔다고 할 수가 있어. 자, 인간의 현대 생활 속에서는 우리 주변의 기계라고 하는 것, 혹은 시스템, 이런 것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이지. 자, 지금도 이런 교육 시스템, 크게 보면 교육 시스템이고, 여러분들하고 이제 강의 시스템인데, 자, 이런 새로운 시대, 신종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는 상태에서 비대면 수업을 하다 보니까, 자, 이 강의를 하는 데 있어서도 단순히 강의실이 있고, 여러분과 나, 그리고 뭐, 보드나 칠판, 그리고 빔 프로젝트만 있던 환경에서 지금 이런 시스템 속에서 녹화를 하고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결국 이런 다양한 것은 또 영상 처리 시스템이라든지, 또 교육 시스템 안에 이러한 영상 처리 시스템이 들어가고 정보를 가공해서 다시 이 캠퍼스에 올린다든지 이런 정보 시스템 등등, 결국 이런 기계나 시스템과 결국 강의를 하면서도 이런 다용도 이런 스크린을 이용해서 뭐 이것을 써가는데, 어쨌든 사람은 이제 기계 시스템과 공존, 앞으로는 또 인공지능을 갖춘 혹은 로봇 등등 나오게 되는데, 자, 그러면 결국 이런 기계가 말이야, 기계에 종속되는 이런 생활에서 탈피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 그리고 앞으로 사람이 기계나 환경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기계나 환경을 인간에게 맞출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떤 형태로 가꿔올 것인가 하는 것이 바로 인간공학에서 해결해야 될 역할이라고 할 수 있어. 그래서 자, 앞으로 이렇게 진보하는 기술적 발상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하는 것, 또 이러한 공학적 산물들이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시대의 선 또는 악의 판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선 또는 악이라고 하는 것은 뭐 종교적인 선과 악 이런 것이 아니고, 자, 우리 삶에 있어서 무엇이 우리한테 유익한 것이고 어떠한 것이 유해한 것인지 하는 이 판별을 바로 인간공학이 앞으로 해나가요. 왜? 무엇보다도 인간공학은 사람을 연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특성을 고려해서 이런 시스템이나 환경을 어떻게 설계할지 하는 걸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또 급속한 이런 기술의 진보의 문제를 어떻게 추정할 것인지 하는 것을 설정하는 것도 바로 인간. 왜?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서서히 이 도구나 기계 시스템이 발전해 가면 거기에 인간이 얼마든지 적응을 해가면서 갈 수가 있는데, 그러한 것들은 이제 수백 년이 걸릴 수도 있고 한데,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과학의 급속한 진보라고 하는 건 상상을 뛰어넘는 속도로 전개가 되고 있다는 것. 점점 1차에서 2차로 넘어오는데 뭐 걸리는 시간, 2차에서 3차로 넘어오는데 3차에서 4차로 오는 시간이 점점 짧아지는 거 보면 뭐 5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가까운 미래에 바로 오지 않을까. 자, 그렇다면 지금도 따라가기가 벅찬데 이렇게 변했을 때 결국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하는 것도 바로 인간공학에서 해야 될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 환경, 물리적인 작업 환경과 그리고 여러 가지 자동화, 또 사무 환경에 있어서도 점점 사무 환경의 여러 가지 우리 인간의 형태를 고려한 것이라든지 생리적인 특성을 고려한 것을 토대로 한 사무 자동화, 이러한 것들의 설계가 어떻게 이루어질까 하는 것이 바로 인간공학에서 주로 다루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작업 환경이라고 하는 것, 결국 인간공학적 개선인데 계속 인간공학적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인간공학적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인간이 갖고 있는 형태적 특성. 인간은 많은 한계점을 갖고 있는데, 왜?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고, 왜? 키가 있으니까. 그리고 손을 뻗어서 닿을 수 있는 높이도 그렇고, 또 우리가 뒤를 돌아다 보지 않으면 볼 수가 없다는 것. 그리고 앞을 보더라도 볼 수 있는 건 최대 이 시야각 범위 내에 있다는 것, 115도에. 이런 형태적 특성이 있지. 그리고 몸을 구부려서 닫거나 뒤로 돌려서 하는데도 관절의 가동 범위가 있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인간이 갖고 있는 형태적 혹은 신체적 특성인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라고 할 수가 있지. 거기에 생리학적인 특성, 결국 사람은 작업 자세가 어떤 자세에 따라서 상당히 느끼는 피로가 달라지게 되지. 여러분들이 가장 편한 자세는 어떤 자세지? 누워있는 자세, 앉아있는 자세, 서있는 자세. 자, 이런 것에 따라서도 피로 정도가 달라진다는 거. 마찬가지. 여기에 또 심리학적 특성까지 있어갖고, 자, 우리가 작업 의욕이 고치되면, 자, 한번 해볼까 하는 식으로, 혹은 어떤 인센티브가 주어졌다 하면 힘든 일도 훨씬 덜 힘들게 느껴지면서 또 활기차게 일을 잘할 수가 있겠지. 또 누구랑 일을 같이 한다 하는 것하고 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협력이나 협업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이런 이 작업 환경에 대한 것도 바로 다뤄야 된다는 것. 또 전 시간에서도 지난주에서도 얘기했지만, 작업과 인간 존중에 있어서도 바로 이 작업 속에서 결국은 작업 시스템을 설계할 때 결국 생산성 향상도 중요하지만 인간 존중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했는데, 이런 인간 존중을 달성하면 결국 이것도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고 했는데, 이 작업과 인간 존중에 관한 것. 또 작업 격차 해소, 작업 격차 해소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는 일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자, 인간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누구나 갖고 있는 형태적, 생리적, 심리적 특성도 있지만 개개인만이 갖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이 다를 수 있고, 또 뭐 선천적으로 다를 수 있고, 또 남녀에 따라 틀릴 수도 있고, 노수에 따라서 또 달라지게 되지. 그리고 뭐 흔히 나이 든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데, 결국 누구나 다 인간이라고 하면 나이를 먹어가게 되면 결국 여러 가지 신체 기능 이런 것도 떨어지게 돼 있고, 그로 인해서 오는 작업 격차 이런 걸 해소할 필요도 있고, 또 우리가 이런 많은 기계를 사용하고 이런 속에서, 이런 환경 속에 살다 보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어서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지. 통상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한 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람만 해도 5,000명대이니까. 자, 그래서 그로 인해서 그러면 뭐 사망하는 사람도 있고 또 사고 건수가 보니까 한 23만 건 정도가 되는데, 그로 인해서 사고를 당하면 통상 중상이지 보통 보면. 그렇게 되면 상해를 입게 되면 인간이 갖고 있는 기능을 상실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선천적인 장애보다는 요즘은 이제 후천적 장애가 상당히 더 많다 그러지. 그랬을 때 오는 작업 격차 같은 걸 어떻게 해소해야 될까 하는 것도 바로 인간공학적인 작업 환경의 개선 및 설계를 통해서 해야 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 인간공학의 미래는 당연하지만 우리 이 정보사회 속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또 인간의 적응 능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정보사회 속에서는 우리 생활이 상당히 달라지겠지. 그래서 편리성을 추구해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팩토리 오토메이션 뭐 이런 얘기는 쉽게 접했던 것들이지. 그래서 기계화가 되고 자동화가 되면서 결국 이런 노동을 경감시켜, 이런 것들이 이제 오피스 오토메이션까지 이어지게 되어 있지. 그래서 완벽한 오토메이션은 아니지만 많이 진화가 되어 있고, 또 이 편리성을 추구하다 보니까 우리의 거주 공간인 홈 오토메이션도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지. 이런 생활의 변화 속에서. 자, 그러면 이러한 때 또 인간의 능력을 어떻게 최대화시킬 거냐. 그래서 우리는 지금 넘쳐나는 정보 속에 있는데, 여기서 정보를 어떤 것, 취사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것.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 보면 뭐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하게 거대화지고 있다 그러는데, 자, 그래서 아마존 같은 데 들어가 보면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보았는가에 따라서 나한테 여러 가지 불필요한 것들을 말고, 아, 이 사람이 이런 걸 필요로 할 만하구나 하는 것들을 많이 띄워주게 되지, 우선 알아서. 그래서 요즘 보면 뭐 뉴스 같은 것도 보니까 내가 뉴스를 계속 포털에서 보다 보면 뭐 당신이 좋아할 만한 뉴스에서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 그러던데, 결국 우리 취사 선택 하는 데 있어서 인간의 능력을 보완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 그래서 필요 최소 정보의 처리만을 인간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보 처리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이런 걸 통해서 뭘 좀 더 인간은 창의적인 것,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창의성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쪽으로. 그것이 바로 인간 본연이 갖고 있는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한 것을 좀 더 살릴 수 있는, 인간이 인간답게 생활하고 살아갈 수 있는 바로 사회를 만들어가는 쪽으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보면 인간의 적응 능력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인간이 지나해오는 역사 속에서 결국은 생존을 위한 적응이었지. 그래서 우리 인류의 특징을 다시 한번 본다면 직립보양을 한다는 것, 그리고 언어를 사용하고 불을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어. 자, 그런데 적응 능력이 불필요한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것. 왜? 다 알아서 해줘. 우리가 만든 기계, 제품, 시스템.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은 우리 시대에는 여러분들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전화번호부라는 게 있어서 각 지갑에 보면 그 안에 전화번호를 적을 수 있는 수첩 같은 거 있어요. 거기다 수첩에다 전화번호를 다 적고 다니는데, 지금은 적고 다닐 필요가 없어. 예를 들면 내 전화번호도 내가 기억을 못해. 왜? 나는 나한테 걸 일이 없으니까. 그리고 집 식구들의 전화번호는 그냥 1, 2, 3, 4, 5, 6 하는 식으로 메모리 영역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 이처럼 인간이 갖고 있는 능력, 적응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시대가 돼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인간이 갖고 있는 기능이 서서히 퇴화를 해요. 자, 이제 기억할 필요가 없어.
모든 것은 컴퓨터 안에 다 저장이 돼 있고 그 컴퓨터가 내 손바닥 안으로 들어와 있으니까 사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혹은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로 치면 슈퍼컴퓨터에 해당하는 거야. 능력으로 보면. 그리고 저장 공간도 지금 뭐 보니까 뭐 512GB 그것을 뭐 SD카드를 집어넣으면 뭐 1TB나 뭐 이렇게 확장도 할 수 있다라 해서 자, 그러면서 인간의 기능이 서서히 퇴화를 하고 있다는 것. 자, 그러면 이 시대에 있어서는 결국 인간의 적응 능력을 좀 더 키워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이런 스킬을 추구할 그러한 시스템의 설계도 점점 더 필요해진다는 것이지. 자, 그래서 앞으로 해나가야 될 또 우리가 또 해야 될 숙제 혹은 과제는 무한히 펼쳐져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바로 충분히 탐구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 산업공학 속에서 바로 인간과 관련된 작업 연구 그리고 좀 더 안전한 시스템을 설계하기 위한 안전공학 그리고 가치를 좀 더 창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계하기 위한 제품 개발 그리고 그것을 받쳐주는 토대가 되는 인간공학 이러한 것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산업공학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커리큘럼 속에서 배우게 될 내용들인데 어떻게 강의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좀 재미있고 해볼 만하지 않은가?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강의 들은 내용 그래서 좀 더 인간을 위한 이런 제품 및 시스템의 설계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제품이나 시스템을 소개하면서 그러한 것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전문 지식을 크게 아직 이제 전공을 통해서 배우게 되겠지만 그렇게 배우지 않았더라도 지금 강의를 듣고 나서 그러한 제품 및 시스템에 대해서 어떤 감상이나 혹은 의견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간단히 적어서 제출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수고들 많았어.